미국이 이란에 대해 연속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먼저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사흘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이란을 향해 매우 큰 공격을 실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능력을 계속 약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시험용이었고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미국이 제공하는 대신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죠. 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의 통행료는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در اینکه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협력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으로 간주해 전쟁의 불길이 모든 영내 국가를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폭우가 내려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완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台风巴威让很多人度过了一个不眠的夜晚。
广大党员干部闻讯而动，奔忙在防汛抢险一线，守护百姓安全。 정작 허를 찔린 건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신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巴威助力水汽被输送到了远达千里之外的京津冀多地，并且在冷空气参与下，进一步激发了强降雨的出现。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양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의 지호입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파전으로 확정된 민주당 오늘 게임의 룰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를 그냥 도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오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미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생각입니다. 당규에는요. 선호투표를 되려면 중간에 계속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난 그거 관계없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선호투표제를 하기론 했는데 보신 것처럼 친청계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원인무효 소송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친청계가 지금 뭐 어떤 입장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는 통과가 됐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거의 룰 관련 분쟁이 생기면 당으로서는 공신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히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 측은 아무래도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을 뿐이 없다면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힘에 의해서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청래 후보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코어 당원들에게 어필하려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또 소송 제기까지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번 선호투표제가 바로 직전 당대표인 정청래 전 대표가 선출될 때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었고 그때 치러졌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제도 실제로 선호투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만약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저것이 문제라면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된 겁니까? 선호투표제를 다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대부분 전준위를 통해서 최고에 올라와서 당무위에서 당규를 고칩니다. 문제가 없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어떤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 당의 어떤 선거 당내 경선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호투표제가 결선을 안 가고 2위, 3위 후보를 같이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상황은 당무의 의결은 됐는데 당원 당규는 안 고쳐졌기 때문에 친청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요, 이 룰의 전쟁이 그 쩐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쩐의 전쟁은 뭐 7대3으로 나눠갔자 이런 타협이 돼요. 근데 룰의 전쟁은 그 룰로 인해서 승패예요. 그렇죠. All one nothing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룰의 전쟁은 항상 그 쩐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저런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선호투표제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방금 전 방송 얘기처럼 민주당 당원 당규를 자꾸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 이게 기존 당원 당규 위반이다,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그 송영길, 김민석이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고 이제 정청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이런 건데 친명계가 좀 전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시비거리를 왜 만드는지 지금이라도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요즘에는요. 오프라인으로 다 안 모여도 온라인상으로 의결하고 그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치유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꼭 밀어붙이면은 뒤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 당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러면 친청계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거 선포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가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이 룰대로 진행될 것이다.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검사 생활만 오래 하고 초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돌출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룰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당의 공신력을 깨트린다는 게 지난 어떤 당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캠프나 주자들이 다 따르고 승복을 했지 저렇게 불복하고 전준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갑자기 왜 남의 당 비판을 하십니까? 많이 생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청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구도 자체가 2대1, 3대1 뭐 이런 구도이기 때문일 텐데요. 정청래 전 대표 어제 출마를 선언했죠.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자기가 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요? 총선을 이겨야 지킬 텐데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명청대전하고 싸우는 이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 왜 이런 거지? 본인은 억울하다고 명청대전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게임의 룰도 선호 투표제로 정해졌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어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자기 정치 논란에서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그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뚜렷한 노선 경쟁은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소 취소 문제,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던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는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가 문제 제기할 만한데 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이거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피해자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근데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선 경쟁이 없이 오로지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오로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 경쟁은 안 보이고 그런 파워 게임만 이제 보이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 그 상당히 아쉽고 그런데 저는요 이미 뭐 저는 이제 구계자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아까 정청래 전 대표는 불공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구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 1, 2, 3이 구도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선호 투표제 같은 거 굳이 당원 당규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덧나게 돼 있어요. 당하는 쪽이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뭐 당하는 쪽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거든요. 또 동정 여론이 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정 여론이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쏠린다 해서 아까 제가 대세가 기울었다는데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이제 시작인데 너무 맥을 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승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카드를 꺼낸 거는 내 정치 아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성공만을 바라본다. 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의도 같은데 이게 좀 먹힐까요? 그렇죠. 이제 워낙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자기 정치론 공격이 거의 뭐 폭격 수준으로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정치를 안 한다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확실하게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주장 뭔가 불출마하겠다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확실하게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 대선에 나의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안 나가겠다. 아니 이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제 대선 시기는 28년에 또 저희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대선은 30년이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럼 한 번 더 당대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답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명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제 정청래 당대표는 코어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선명성에 좀 방점을 둔 네. 것이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은 조금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형 노선 확장에 좀 방점을 예. 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자가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했더니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길 바란다. 늘 기자에게 이게 해석의 숙제를 남기는 그 정청래 전 대표 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대선 불출마에 대해서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다. 누가 나가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무슨 명청대전이 없어지냐? 그런 걸 스토커라고 그런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얼굴로는 총선 못 이긴다. 임기 4년 남은 대통령 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명청대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일종의 좀 스토커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근데 저도 그 집권 1년 차 그것도 상당히 그 기세가 좋은 이재명 정권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봐요. 87년 이후 현행 그 권력 구조가 시행된 이래 예.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명청대전이라고 하면 정청래 후보가 좀 억울해 하던데 억울해 할 일은 아니고. 예. 명청대전은 맞는 겁니까? 뭐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할 때도 아니 화끈하게 난 대선 안 나가고요. 그냥 총선 당대표로서 총선 또 제1당 돼가지고 차기 정권 창출하는데 그 밑거름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선 불출마한다.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서 해석해서 써주세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그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이 붙는 그 조건부 불출마 이런 거는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인한 그 자신의 불리함을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뭐 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평택을은 후보를 우리가 내지 않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에서 열 몇 군데인가 모두 뭐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다 의사결정해서 했고 이런 속내 얘기한 건 근데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지도부는 그 당시 공천을 했고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사실 그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믿고 다른 당원들이나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우리 당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그것 자체가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저희는 그냥 따랐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또 조국혁신당과 또 어떤 진보 유튜버들 간의 갈등이 양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공천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인정 아닌 인정을 하시는 것은 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믿고 따랐던 당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한풀이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 코어를 묻겠다.
김어준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코어 지지층을 묶을 적임자 나밖에 없다. 이거는 네. 좀 당심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왜 본인만이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코어 지지층에 대한 그 어디가 코어 지지층인지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 그 대상의 범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 친노, 친문 뭐 이쪽 그거로 이제 코어 지지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친명 쪽에서는 이제 뭐 뉴 이재명까지 포함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요, 사실 뭐 그 멸칭 논란이 있었지만 문조 탈례 이후 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하면서 거기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날부로 확실한 거기서 더 이상 그 5글자를 쓸 수가 없게 됐고, 심지어 뭐 김어준 씨도 며칠 전에는 김민석 후보 그 계엄의 밤 때 그 해명하는데 그냥 쭉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는요, 거의 사면 초과 상태라고 전 보여지고, 그러니까 위에 그 리더급들이 이렇게 5명 중에 2명이나 빠지고, 사실상 조국 그 전 대표는 최근에 뭐 이상한 논쟁에 잘못 껴들어가지고 거의 그냥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다 깎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해체 마비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뭐 코어 지지층 결집하는 게 어떤 그 치료적인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선호 투표제가 오늘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게임의 룰은 정해졌는데 후폭풍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청년 행사를 또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잠시 기회를 주시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제 성대모사하는 분 중에 SNL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추도사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그 어쨌든 거기보단 잘해야 돼요.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됐어요?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그리고 어떤 혁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요즘에 뭐 장애 무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청년 행사도 찾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주겠다, 뭐 농담 아닌 농담 진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담이겠죠. 저걸 진담으로 얘기했으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농담을 한 건데 대단히 부적절한 농담이었다. 이거를 공천 신청 때 가산점, 공천 신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자기 목소리 흉내 좀 잘 내줬다고 해서 가산점 주겠다. 이게 농담 소재로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혁신을 자기 표 혁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곧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하면 혁신하고는 그 대척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행이죠, 퇴행. 그러니까 윤 어게인 이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으로 다시 그냥 퇴행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혁신이라고 할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두 축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징계 정치 다시 꺼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외 정치인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서 그 장외 정치도 국민 다수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외 정치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는요, 정말 그 다음번 총선 대선 승리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민심의 중앙값이 어딘지를 잘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장외 투쟁을 함께하고 있는 저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인 건 맞아요. 청년 중에서요. 청년 대표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그 뭐 자유대학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뭐 청년을 뭐 대표하는 것처럼 자꾸만 외양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본인 입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퇴행적 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장동혁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 앞에서 안팎의 사퇴 압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임기 채우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앞으로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선거 전망이 어두우면 비주류든 밖에 있는 어떤 분열 세력도 다 안아서 뭔가 힘을 합쳐서 선거에 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도 우리가 뭐 중타는 할 수 있어, 안타는 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쇄신과 성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기호 2번이라는 공천권을 가지고 우리끼리 있어도 충분히 총선형 그리고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나 개혁신당 이런 분들과 뭐 협력할 필요가 있겠나.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공천권을 쭉 가지고 가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동혁 대표를 좀 끌어내리려면은 초기 선거 이후 한 달 내에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가 없고 이제는 어려운 겁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하면은 내가 가산 좀 줄게. 얼마나 여유롭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 자체가 당권파에 이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뭐 진보 평론가가 민주당 쪽에 뭘 주문했냐면은 자꾸만 장동혁, 제1야당이 장동혁 체제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정치를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해나가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뭐 보수니까 그렇지만 그 평론가의 그 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 그게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인데 요즘 보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뭐 장동혁 대표 칭찬은 안 하는데 은근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걸 좀 즐기고자 하는 쉽게 이지고잉 하고 싶은 그런 그 심리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김지호 대변인 저격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민주당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당내 투쟁을 하셔서 뜻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나는 간다. 무소의 풀처럼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뭐 징계의 계절도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값 가서 부산 북값 도와준 사람만 징계하거라. 대표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박민식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며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돌아다녔더만 그런 건 제명시켜야 돼요.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복당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난 복당 여부를 떠나서 예.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는 예. 그 빙탄 불상용이다. 얼음과 불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일단 치킨 먹은 사람 제명해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보수의 원로로서 쓴소리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감정 섞인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께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보수의 원로라고 칭해 주셨는데 예.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분은 스스로 탈영을 한 사람입니다. 탈영입니까? 탈영의 예. 영은 군대가 아니고 진영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 자기가 2024년, 2025년인가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니까 그냥 정계 은퇴 선언하면서 탈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측근들이 반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런 점에서 탈영을 한 분이에요. 탈영. 진영에서 그냥 그 넘어간 분인데 근데 저분이 지금 아까 뭐 나와서 우리 당이라고 그래요. 저분 저 당 적 없어요. 그리고 저 홍준표 저분은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뭐 YTN 같은 주요 방송국에서 취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저분이 최근에 무슨 정치 평론에서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한동훈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얘기는 저는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발언 내용 중에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을 이제 빙탄 불상용, 얼음과 수채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 뭐 의원들, 당권파들과 섞일 수 있겠는가 이 우려를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빙산 불상용 그거는 뭐 얼추 맞는 비유법인데 그러니까 다음번 전당대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은 한동훈이 그 복당을 못하게 한 속에서 본인이 또 출마해서 당선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정정당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해서 뭐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동훈도 출마하고 장동혁도 출마하고 거기서 그러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해주겠죠. 어쨌든 섞일 수는 없다. 섞일 수는 없다. 이제 한 당 내에서 공존 못할 바는 없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그래서 지금 뭐 창당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보수 통합을 하려면 조금 마음이 넓고 아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어차피 무소속으로 가고 지금 뭐 홀로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정치 경력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대응하는 모습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음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통합하려면 낮은 자세로 나보다 약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정말 가혹하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통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약자는 아닌데 어쨌든 뭐 한동훈계에서 좀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강력한 증거들이 드러난 이후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자신의 그 범행 의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유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성범죄 의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7일 날 그 첫 번째 그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성적 목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화질 개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첫 공판 때는 그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장 표명을 좀 연기하겠다라고 했다가 영상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변호인과 같이 해서 이 성범죄 목적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13일 공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목을 감아서 차량으로 끌고 가는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화질 개선으로 이제 완전히 그 명확하게 돼 있었고, 또 이제 범행 차량의 그 뒷문이 개방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증거 인멸과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변호인과 아마 상의를 해서 더 이상 그 부인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라기보다는 증거라든가 전반적인 상황 악화에 대한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을 좀 더 염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는 발뺌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법원에 반성문 10여 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뒷생각 없이 해쳤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저 내용만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이 뒷생각이라는 것의 그 개념은 이 앞생각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이 뒷생각은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변환을 갖다가 하지 않고 뒷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계획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르게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본래 주장과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반성문 전체 어디 보더라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가 이제 7일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이 자신의 그 행동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견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족들은 지금 장윤기의 이런 입장 변화가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이다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반성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양형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심 어린 어떤 그 반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형법상에 있어서 이 자백이라든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황 자체가 소위 그 장량 감경 사유로서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진정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본인이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감경 요건만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유가족의 어떤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이 유가족 측 변호사의 말처럼 반성문의 그 성적인 의도에 대한 또 설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 장윤기는 또 감옥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그 여학생의 삶을 저런 식으로 파괴시켜 놓고 사실은 저게 이제 한 아이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뭐 교도소를 가게 되면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장윤기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25점인데 실제로는 이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스펙트럼 척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상적인 인격 진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배제가 됐습니다만 이 계획성이라든가 냉담성 또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범죄자의 특징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경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물증을 직접 폐기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동료들도 그것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이 장윤기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업관, 네. 윤리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식이 저런 그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사실 우리 자식에 대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인데 예.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그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조직에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추정컨대 이미 그 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가 이전에 쓰고 있던 그 휴대폰 4개를 전부 다 유기를 한 게 아니라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추정컨대 아마 그 이 장윤기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 사람도 이제 수사의 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수사를 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소각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의식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 가치관 또는 그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그 사항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로 여러 증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사건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만약 평범한 시민이었더라도 지금 경찰이 놓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서들을 다 놓쳤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의혹과 의문을 품는 것은 지금까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그 복기해 보건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정황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다. 그리고 수사팀에 있는 사람과 이전에 그 같이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과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어떤 그 면담이라든가 또는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증거 인멸까지 이제 지금 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윤기 아버지에 의한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의한 증거 인멸까지도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 현직 그 경찰관 그리고 이제 경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기를 이제 보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동료 경찰들이 조직적인 그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내 동료의 자식 일이라서 좀 그렇게 했을까요? 심리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사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1%, 2%만 그렇게 한다라고 만약에 이게 밝혀졌다.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적 정황이 다수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방조 그리고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된 이후에 그 이전에도 뭐 어떤 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이런 자식들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거든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경찰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일부러 숨기려고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밝혀지면 밝혀지고 하는 이런 전공법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태까지는 이러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논의로도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장윤기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에 어떤 우려가 좀 반영돼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2차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어떤 사항이 일반 살인으로 완전히 그것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수많은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뭐 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논의 단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왜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하느냐. 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뭐 보안 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의 공식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경찰은 초동 수사를 하게 되고 어떤 그 구속 기간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저런 억울한 어떤 사항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벗어나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로 규명된 그 과거 유사 사례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또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고되면서 곳곳에 강풍특보와 호우 예비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정혜원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뭐 예측 불가인데요. 지금 특보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일단 이 바비 비구름이 좀 접근해 오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좀 흐린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늘 오전 중에 좀 백령도 부근으로 약한 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안과 내륙으로 좀 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 특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 정오를 기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북부 그리고 인천 지역으로도 지금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저녁 무렵부터 정식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밖에 지금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도 지금 대부분 서울 경기 전 지역인데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해안가에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 그러니까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지금 서해상에는 대부분 풍랑주의보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부터는 기온이 그래도 1, 2도 정도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폭염경보구역도 주의보를 한 단계 약화를 했고 또 일부 해제된 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더위가 주춤하는 수준이고 습도 높은 더위는 밤낮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태풍이 중국에 상륙해서 약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잔해가 유입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 편서풍,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1년 내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편서풍대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태풍은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차단이 돼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열대 저하포 그리고 지금처럼 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를 하면서 그 성질이 변질이 되거든요. 네. 사실상 이 태풍으로서의 지위는 상실이 되고 이 소멸하는 셈입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약화한 비구름의 경우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뒤에는 한반도로 이동을 하거나 한반도 북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풍도 아니고 태풍에서 약화한 구름인데도 비바람이 집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의 잔해이기 때문에 예. 그 중심부에는 고온 다습한 열대 수증기를 좀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밤사이 기온차가 좀 커지거나 이 찬 공기에 만나게 되면은 이 비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재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300일 만에 우리나라 지형의 경우는 이 부딪히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형성 이 폭우를 쏟을 가능성도 큽니다. 잠시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준비된 화면의 경우는 우리나라 민간 예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날씨 영상입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천리안 영상인데요. 제가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구름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입니다. 앞으로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현재 예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으로 강수량이 지금 북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비를 뿌릴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지금 예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라색, 연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쪽이 더 바람이 센 거네요. 해안 예. 쪽입니다. 해안 쪽에. 네, 맞습니다. 예. 해안 쪽은 초속 25m 이상, 예. 그리고 내륙을 중심으로도 중요한 건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안팎까지 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CCTV 화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울진 쪽입니다. 지금 해안 쪽으로 일부 제가 서해안 쪽에 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울진 쪽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안 지역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해안 지역 바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네.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에 네네. 공식 브리핑을 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였는데요. 이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밤사이 호우 상황과 그리고 최대 고비 시간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될 걸로 보이고 최대 강수량이 지금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 북부 쪽 최대 120mm 이상이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강수량이 좀 중요한데요.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는 50mm 이상으로 현재 예보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밤 사이,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18시 이후부터 밤 자정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퇴근길 이후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강원 북부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 그리고 호남 지방, 충청 이남 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 자정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에 가장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안팎의 지금 비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다면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이번에 이제 바람 많이 분다 그거 지도 보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 돌풍까지 불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제가 강풍 예비 특보 지역도 좀 살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호우와 함께 돌풍 구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강수 때의 경우는 이 한 지역에 비가 오래 집중되기보다는 이 비구름이 좀 빨리 좀 이동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돌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이 현재 서해안과 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 내륙 또 동해안까지 앞서 제가 살펴드렸지만 초속 20m 이상의 비를 예보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인지 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초속 20m 이상의 그 바람이 불면은 몸을 가는 게 좀 힘들 정도고요. 그리고 25m 이상의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기와가 날아가거나 심한 곳에서는 이 가로수가 뽑히고 또 신호등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측 지점을 좀 보다 보면은 아까 그 울진 같은 경우 그리고 전남 해안 같은 경우는 초속 35m에 가까운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초속 한 20m 이상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이번에 비가 그친 뒤에 또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이 큰데요. 이 구름이 좀 지나고 나서 주 후반이 되면 이 본격적으로 또 북쪽에서 좀 정체 전선이 또 남하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남부 지방부터 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정체 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찜통더위와 또 기습호우가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복합적인 좀 여름재해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저녁 6시 무렵부터 퇴근길에 비 내리고 또 지역별로 이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다른데 이 밤 사이가 고비가 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댕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을 정영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골목에 자리 잡습니다. 찜통 같은 방을 피해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돗자리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거나 문을 활짝 열어둔 집도 눈에 띕니다. 여름에는 덥지. 완전 찜통이야, 찜통. 더우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고테바이 이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비키고 이렇게 앉아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주민들은 이웃의 안부부터 살핍니다. 여기서 사람 안 죽어서 나가면 다행이야. 더운 날. 더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틀기는 어렵습니다. 각 방이 아니라 공용 복도에 설치돼 있는 데다 전기 요금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석 달 동안 쪽방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주민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에어컨 많이 나온다고 안 좋아하지요. 갖고 가서 한 번씩 더럽게 풀고 껐다가 막 이러라고 그래. 골목에 물 한 개를 뿌려주는 쿨링포그에 의지해왔지만 폭염이 닥칠 즈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평소라면 골목에 물을 뿌려주고 있어야 할 쿨링포그가 전기 사용이 몰리면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밤잠도 설치는 상황. 38도 이상 불죠. 바람은 안 부는 거예요? 바람 안 불죠. 그러니까 뭐 밤에 애들 다 나가요. 들락 나가서요. 한여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